지금은 저성장 저물가지만 고성장 고물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대비를 할 게 첫 번째 필요하고 안전벨트 차원에서 보험을 하나 달러로 가입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부장님을 예. 제가 2020년부터 예. 섭외를 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예. 노력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사실 김작가 TV도 네네네. 구독자가 그래도 80만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제가 네. 섭외하지 이제 못한, 출연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네네네. 그중에 제가 꼭 섭외하고 싶은 탑3 예. 중에 한 분이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MB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님. 박세익 전문님이? 네, 아마 이제 곧 정원관 나오시기로 했고. 예. 있는데 드디어. 예. 부부자문 섭외해서. 요번에 또 신간. V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 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책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책이 이제 V 대이동. 이제 첫 번째가 앞으로 3년 이제 경제 전쟁의 미래인데. 네. 사실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의 페이지가 뭐 보면 한 380페이지 이 등록되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380페이지까지 다 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한 10페이지, 20페이지일 수 있는데 지금 부부장님이 이 책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요? 첫 번째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매크로라는 게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공부한다라는 게 과연 투자에 도움이 되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해도 당장의 주가 할 때 다들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죠. 주식은 기업 실적이야. 실적만 보면 돼.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저 역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거시경제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환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책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물고기를 되게 많이 주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고기들 중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강한 애를, 그 제일 빠른 애를 이제 그런 이제 물고기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물고기 중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물고기가 있는 거죠. 다들 이 물고기는 진짜 최고다. 간다. 모두 다 이제 다 그 물고기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항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항이 깨지면 모든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랬던 게 이제 작년도 3월, 4월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찾아왔었던 금융 시스템의 위기 있었죠. 그런 게 저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요. 그러면은 모든 주식이 다 한꺼번에 흘러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참고로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유럽의 재정위기 때, 15년도 중국의 위기 당시에도요, 이렇게 흘러내렸었던 적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위기라는 건,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위기라는 건 사실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어항이 깨지는 일은 정말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이벤트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쯤.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시다가 하필이면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매크로 차원에서는 어떤 걸 좀 보시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싶었고 그래서 매크로 차원에서 봤을 때 매크로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요즘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죽어 있었던 성장이 이제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물가라는 두 개의 축이 거대한 두 개의 매크로 차원에서의 두 개의 축이 지금은 좀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장하고 물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투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와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이제 그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물가를 딱 놓고서 성장을 두 가지로 봤어요.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다고 봤고 물가를 두 가지로 봤어요. 고물가와 저물가로 봤습니다. 그러면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해가지고 네 개의 축이 나오게 됩니다. 책에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네 개의 경제 환경이 있다라고 했고 각각의 경제 환경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무엇이 좋은지를 한번 이제 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렸던 말씀은 네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고서 끝내는 건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밋밋하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저는 이제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은 어떻게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천진난만해 보이고 천진난만해 보인다는 얘기는 뒤로 보면은 비관론에 비해 가지고는 되게 논리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약해 보이는 그런 성향들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천성이 낙관론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의 흐름은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경기부양책의 추동에 의해서 고성장 고물가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서 과연 우리가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고성장이라고 해서 뭐 10%씩 성장하고 옛날처럼 고물가라고 해서 10%씩 오르고 이제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이런 느낌이죠.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은행에 이제 처음 입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가 5%였어요. 1년짜리가. 5% 정기예금 금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배들이 미친 저금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5%인데. 지금 5%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엄청난 건데요? 저는 주식 다 뺄까? 예, 그러니까 미친 고금리라는 단어로도 형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울트라 미친 고금리, 슈퍼 울트라, 뭐 별의 별 단어가 다 붙어야지 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고금리가 뭔지를 한번 느낌을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도 3% 정도 준다고 하면 고금리냐? 그럼 저는 고금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저금리,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고금리나 고물가나 고성장, 지금보다 한 레벨 위의 성장, 그 궤도로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이제 고성장 고물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렇게 해서 책에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이제 4가지 부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미지 뜨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요 4가지잖아요. 요거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부부장님은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갈 것이라 좀 보시는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 거죠. 일단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물가라는 걸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과연 언제 있었는가 해보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그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투자 성장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중국의 성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의 굴뚝 경제가 성장하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굴삭기, 조선, 건설 이런 게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식 중에서 중호장대 관련 종목들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다들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런 표현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되게 좋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을 바라보면 채권이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면 죽어요. 채권은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금리를 받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게 채권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은 물가보다 낮은 금리의 채권 아무도 안 하죠. 물가가 10%씩 오르는데 정기예금 3%짜리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채권이 되게 안 좋았어요. 2005년에서 7년도 사이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원자재 시장은 어땠는가? 원자재 시장 나쁘지 않았었어요. 실물 경제의 수요가 탄탄하니까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중후장대 관련 주식들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쪽은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자재 관련은 좋았고, 그 다음에 금도 나쁘지 않았었죠. 산업용 원자재로서의 특성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로 가보죠. 저성장 고물가는 성장 자체가 안 나오는데 물가는 높아요. 언제가 그랬냐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 때 그랬었어요. 저도 그때는 사실 살아본 적은 없어서 근데 다만 체계라든지 이제 이런 기록들을 바라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저성장 고물가는 일단 성장이 안 나오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죠. 물가가 높으니까 비용이 높아요. 그럼 매출은 낮은데 비용이 높으면 손익이 안 나오겠죠. 기업 실적이 안 좋습니다. 주식이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가가 오르니까 채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주식과 채권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서 반대의 흐름이라고. 그렇죠. 근데 70년대엔 주식 채권이 다 터졌어요. 다 안 좋았군요. 포트폴리오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었던 거죠. 물론 주식보다 채권이 덜 터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구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덜 손해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채권이 동시에 터지니까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대안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 대안 자산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그래서 저는 대안자산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원자재가 대안자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0년대에 아픔을 담고 있는 용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원자재가 좋았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2달러였던 게 44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30불이었던 게 온스당 35불이었던 게 600불까지 뛰었어요. 그때가 70년대입니다.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주식 채권이 어려우니까 원자재로의 해지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성장 저물가의 시대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시대이긴 한데요. 제가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2017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2017년장을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전 세계 성장이 세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줬던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고성장이잖아요. 주식이 다 좋아요. 주식 채권이 다 좋아요. 물가가 안 오릅니다. 물가가 안 좋으니까 채권도 당연히 안정적이었죠. 주식은 전 종목이 좋아요.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의 시대는 주식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좋았습니다. 근데 물가가 높지 않으니까 사실 원자재가 그러니까 이 주식 채권에 비해서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쏘쏘 내지는 약간 배드 not bad인데 약간 배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relatively bad라고 할게요. 이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는요. 물가가 낮으니까 채권이 좋아요. 그쵸. 성장이 안 나오면 금이 안 좋고, 성장이 안 나오면 주식이 안 좋겠죠. 그리고 성장이 안 나오고 물가도 안 좋으니까 원자재는 안 좋겠죠.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는 지금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이 안 좋고 채권만 좋고 원자재가 안 좋은 시대예요. 근데 이상하다. 주식 좋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옛날하고 바뀐 건 저성장 저물가가 너무 고착화되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붓기 시작을 합니다. 유동성. 그렇죠. 돈을 마구 뿌리니까요. 그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달려갑니다. 근데 주식도 여러 개의 종목이 있겠죠. 성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돈이 풀려 나옵니다. 돈의 특성은요.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곳에 가서 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안 나오는 데서도 유독 성장이 나오는 천연 기념물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우리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작년에 언택트 이런 애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돈이 쫙 몰려가면서 성장주 중심의 강세장이 나타나고 채권은 당연히 저물가니까 당연히 좋았을 거고요. 돈 풀려 나오고 하니까 원자재 시장으로도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에브리띵 랠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중앙은행의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분면에서 각각의 좋은 자산이 무엇인지를 주식, 채권, 원자재라는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로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서 지금 어디론가 바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계에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투자라는 건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애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 제가 얘기하는 거죠. 3년 후에 지하철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있을 지하철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도 딱 뭘 보시면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어디에 가 있을까를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에 있다고 저성장 저물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저성장 고물가로 가는 시나리오,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죠. 그 다음에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시나리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이제 이걸 딱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뭘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투자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성장 안 나와. 물가만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저성장 고물가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럼 일로 쭉 밀어 올리는 겁니다. 네. 저성장 저물가에서 저성장 고물가로. 네. 그러면 저는 만약 제가 그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두 분면에서 이 두 시나리오에서 안 좋았던 자산들의 비중을 네. 크게 늘려놓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재의 비중을 세게 가져가겠죠. 네. 이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주식의 비중을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저성장 고물가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주식의 비중을 낮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장 고물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자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놓지만, 네. 포트폴리오 상에 고성장 고물가의 수혜를 받는 자산들을 조금씩 끼다가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저성장 저물가의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고성장 고물가의 비중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다이나믹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장님은 고성장 고물가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 그렇게 중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갈 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식과 원자재와 금이 조금 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조금 더. 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러면 뭐 당장 다음 주에 저 고성장 고물가, 그게 아니라 네.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몇 년이냐 모르죠. 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성장 저물가가 지난 10몇 년을 저성장 저물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종 전 세계에서요, 굉장히 많은 경기 부양을 하면서 네.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밀어 올리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노력을 해서 올릴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거대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네. 성장이 위축될 수 있어. 큰일 날 수 있어. 빨리 긴축을 해야 돼. 이래서 긴축하면 다시 돌아오고, 긴축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 이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네. 이력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관성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하고요.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컨플릭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 저성장 저물가에 있는 자산, 네. 고성장 고물가로 갈 수 있는 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마찰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찰을 견딜 수 있는 안전자산을 보험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마찰을 갖다 대비할 때는 어떤 자산이 좋냐면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엄청난 달러를 주입을 한 겁니다. 푹 찔러놓고 달러를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 훅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면은 과열이 돼서 고물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금리 인상, 이 얘기는 뭐냐면 주사 찌른 거 빼란 얘기죠. 주사 찌른 걸 살짝 빼면 어떻게 될까요? 훅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주사를 찔러서 달러가 막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네. 주사를 빼면 달러가 반대로 돌아갈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달러라는 자산도요,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다른 자산이 망가질 때 혼자 튀는 자산이 네. 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저는 이제 좀 낙관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지만 고성장 고물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쪽으로 간다라는 대비를 할 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는 과정에서의 마찰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차원에서 보험을 하나 네. 달러로 가입하면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금도 지금 가지겠다고 하시는 측면에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오렌 버핏 책을 봤는데 네. 오렌 버핏과 그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네. 금은 투자하지 말자. 아, 금은 생산 가치 수단이 이제 금을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요것과 이제 부부장님의 얘기는 조금 다른데 뭔가 네. 해석하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노란색 돌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때, 네. 달러가 타락을 하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1%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부채가 계속 올라오는 사이클에서는 네.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덜해요.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덜 올리고, 예전보다 조금 덜 올리고, 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부채가 더 쌓이니까 네.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신중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부채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게를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달러를 주입하게 되면은 달러의 타락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러면 종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었을 때 상대편에서는 실물 화폐의 가치가 오를 수 있어요. 실물 화폐가 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금본위 화폐제였고요. 그렇죠. 금 1온스당 35달러만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1온스당 35달러만 찍을 수 있었는데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경기가 돌아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유동성을 더 풀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1온스당 35달러의 금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달러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찍자라고 하죠. 그래서 금본위가 철폐가 돼요. 그러면 1온스에 35달러씩 찍다가 1온스에 200달러를 찍습니다. 그러면 1온스에 200달러 찍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온스가 200달러가 된 거죠. 1온스에 600달러 찍으면 온스 상관없이 그냥 달러를 찍으니까 그럼 양쪽 하나에서 1온스에 1000달러씩 찍으면 1온스에 1000달러로 가격이 되고 더 찍으면 1온스에 20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이제 결국 이 거대한 부채의 그 무게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뿌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드디어 성장 나온다. 백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물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지난 10년 사이에도 그런 이슈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올라갈만 하다가 알고 보니까 아이고 아니네 하면서 돌아온 게 지난 10년의 스토리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올라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와서 쿵 하면 이걸 밀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돈을 더 주입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누가 눈을 뜨게 되냐면 금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2011년에 그때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성장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이 재정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쿵 하고 주저앉죠. 시차를 두고 성장이 주저앉으니까 물가는 하늘에 떠 있는데 성장이 주저앉아요. 그럼 이 물가를 받쳐주지 못하죠. 수요가 따라가줘야지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데 성장이 없어지니까 얘가 버티지 못하고 물가도 주저앉아요.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로 고착화돼 버렸던 거죠. 이때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로 고착화되니까 이때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생각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후에 2014년, 15년부터 경기가 좀 돌아서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요. 그때 금 가격이 그때부터 고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돌아서냐면 2019년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다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 답이 없으니까 무역 전쟁하면서 주저앉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겠다고 선언하죠. 금리 인하하겠다고 선언한 게 19년도 6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금 가격이 5년간 잠자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면서 쫙 밀어 올리더라고요. 저는 금이라는 자산도 내 자산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달러로 저성장 저물가에 달러로 이 주사를 넣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사하고 연관된 게 금과 달러라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게 2년, 3년 전에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때는 얘기를 못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만 투자 문화가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달랐죠? 예. 달랐죠. 저는 지금 뭐에 놀라냐면 많은 분들이 ETF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ETF에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분면에 맞는 ETF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기 민감주 관련 ETF. 그렇죠. 채권 관련 ETF. 금 관련 ETF 다양하잖아요. 있죠. ETF 투자를 되게 HTS를 되게 편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이런 매크로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ETF를 운용하시면서 자산 배분을 하시고 이걸로 운용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시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로서 이 책으로 한번 제안을 해드려봤습니다. 이 책 V 시나리오. 저는 부부장님과 지금 인터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부장님 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이 할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부장님 하시는 주제들이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고 재미없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한 거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좀 연준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